자, 세무사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뭘 것 같아요? 세법이야, 세법. 물론 세법은 여러분들 합격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또 돈을 벌 때도 세법을 잘 알아야 돼요. 회계? 회계는 합격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고, 일할 때는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아. 가장 많이 쓰는 건 세법이고요. 근데 회계 중에 우리 원가 관리 회계 있잖아요. 얘는 일단 일할 때는 쓸 데가 없어. 일할 때는. 근데 시험 볼 때는 중요하죠. 왜냐면 회계학의 40%가 나오니까요. 1차 시험에는 한 15문제, 2차 시험도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니까 간과할 수는 없는 과목이긴 해요. 근데 이제 난이도 같은 걸 비교를 해 봤을 때 세법이나 중급 회계에 비해서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회계 원리 들으셨죠? 회계 원리. 회계 원리는 들으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뭐 중급 회계 들으시려면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원가 관리 회계하고의 어떤 그 접점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원가 관리 회계도 회계한 분야이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계 원리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다 회계 원리는 들으셨겠지만 혹시 안 들으신 분 계시면 얼른 들으세요. 얼른. 회계 원리 무조건 들으셔야 돼. 그래야 중급 회계 들으실 때도 좀 편하고요. 원가 관리 회계도 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1차 시험이 제가 옆 강의실 갔었는데 나 헷갈렸네. 상보 선생님인데. 1차 시험은 이제 봄에 보고 2차 시험은 가을에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내년 1차 시험 대비해서 하는 거죠? 올해도 볼 수 있으면 한번 보는 것도 괜찮아요. 시간이 되면. 혹시 알아요? 운 좋게 될지? 예. 자, 우리 시험이, 제 개인적으로는 한 3년, 4년? 좀 이렇게 길게 잡아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1차를 합격해야 되고 무조건. 유예까지 하면 내년, 내후년 정도. 그 정도 생각해서 하시면 뭐 될 것 같고. 근데 혹시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런 분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한 5년 정도 생각하고 공부할 거야. 그냥 시험. 절대 안 돼,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내년에 무조건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이 누적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운전면허 시험처럼 조금씩 하다 보면 몸에 체득이 돼서 되는 시험이 아니라고. 그럼 내가 1년 공부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또 1년 공부하면 거기에 누적되는 거 아닙니까? 누적 안 된다니까. 우리 시험은 오래 할수록 손해보는 시험이에요. 더 힘들어. 왜 그럴 것 같아요? 세법이나 회계 같은 경우에 법이 개정되거든. 법이 매년 거의 개정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보는 책 있잖아요. 내년 되면 폐기 처분해야 돼. 저는 합격한 지가 한 20년 되나? 제 머릿속에는 20년 거 법이 들어가 있어. 회계 기준하고 세법이. 순간순간 헷갈려. 몇 년도 이게 세법 기준인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해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진 1년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점수 맞고 합격하는 게 목적인 거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전문가가 돼서 합격하겠다, 그거는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에요. 자, 또 하나,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 선배 입장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가끔 보면은 좀 마음이 좀 유한 분이 계세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약하고 이런 분들이 시험 때가 다가오면 마음이 약해져.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스스로 못 믿어. 아, 내가 이 정도 공부해서 합격하겠어?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오죽하면은 올해 시험도 한번 쳐보라고 했겠어요. 이 시험은 다 알아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가끔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아, 선생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무슨 준비를 해? 그 필기도구만 가져가면 되지. 스스로 못 믿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커트라인이 몇 점이에요? 60이야, 60. 여러분들 그 초중고 대학 때 60 맞으면은 어때요? 엄마가 뭐라고 그래? 집 나가라고 그러죠? 60으로 60. 60이면 여러분들이 완벽히 알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세무사로서의 어떤 소양이 있는지 그걸 검증하는 게 시험이에요. 결국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알아야 된다면 커트라인 60이겠어요? 80, 90이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성실하게 하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고요. 근데 중요한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거. 지금 우리 이렇게 모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한 명씩 어디로 사라져. 절대 사라지면 안 돼요. 절대. 이 자리에서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있어야 돼. 그래야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 하루라도. 우리가 하루에 배우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하루 빠지면은 그다음부터 연결이 안 돼. 오기 싫어. 저도 그랬죠. 저도. 그래서 저 공부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한 과목의 동일한 과목을 3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3번 정도. 다. 열심히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루 빠지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듣기도 싫고. 여러분들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즐거운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어서 지겹기도 하고 뭐 수많은 유혹들 또 학원도 오기 싫고 그런 것도 되게 많을 텐데 그런 걸 이겨내야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오전에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동자들이 초롱초롱한 것 같아. 아직은. 물론 좀 있으면 이제 좀 혼탁해지고 또 주무시고 할 텐데 지금 다들 나름대로 각오들이 있잖아요. 요것들이 시험 끝날 때까지 유지가 돼야 여러분들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공부를 하러 왔으면 시험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중에 탈락하지 마시라고. 한두 달 지나다가 이제 또 이제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런 분들도 내년에 또 와요. 100%. 이게 평생 남으니까 일단 시작했으면 합격할 때까지 합격 기간을 빨리 단축시켜서 합격하시라고. 학원에서 해드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지만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제 기본서는 아마 오늘 내일 나올 것 같은데 그 입문서는 뭐냐면 그 전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는 조금 경험해보고 가면 나중에 두꺼운 책 볼 때 지겹게 생각하지는 않겠구나 해서 일부만 발췌한 건데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원가 관리회계 시험을 안 봐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우리 사회죠? 입문반이. 잘 들으시면 나중에 임하는 책 볼 때 조금 이제 적응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도 확실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반이어서 그런지 눈동자들은 초롱초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전에 수업하고 왔어요. 일명 더블헤더. 제가 예전에는 하루에 12시간도 강의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거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나름대로 컨디션 조절을 좀 했어요. 오후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중에 쓰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원가관리 회계도 회계예요, 회계. 근데 이제 우리가 회계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생각하는 거가 뭐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회계 원리 이런 데 보면은 재무제표가 딱 떠오르잖아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근데 우리가 배우는 회계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서 가끔 이제 원가관리 회계는 호불호가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원가관리 회계가 되게 쉽다, 재밌어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쳐다보기도 싫은 과목이 원가관리 회계예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중 하나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원가관리 회계를 대할 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이게 망한 거야. 전혀 다른 개념. 내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접근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일단 원가관리 회계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 그러면 회계, 우리 회계 배웠을 테니까 회계를 뭐라고 배웠어요? 분계 이런 것들. 자, 회계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회계라고 그래요.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 그러면 분계 이런 건 뭐예요? 분계는 북이야, 북이. 북이라고. 장부의 기록. 장부의 기록은 북이고요. 회계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럼 정보라는 게 뭐예요? 인포메이션. 뭔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액션을 취할 때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러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회사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외부에 있으면서 회계라는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주주 채권자라고 그러죠. 주주 채권자. 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회계 원리를 좀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BS 밸런스 시트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산, 그 다음에 부채, 자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회계원리 시간에 자산, 뭔가 모르겠는데 자산이라는 게 있고 오른쪽이 부채, 자본인데 굳이 표현하면 이게 내 재산이고 빌린 거고 순재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회계원리에서는. 근데 원가관리 회계에서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부채, 자본은 자금의 조달이라고 그러고요. 자산은 자금의 운용이라고 합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예, 입문 시간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똑같은 재무 상태를 가지고도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왜 조달일까? 회사라는 건 빈 껍데기야. 돈이 없어. 근데 회사의 존재 이유는 뭘 것 같아? 회사가 왜 존재할까?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이윤 창출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을 벌려고 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회사는 빈 껍데기라고. 그러면 돈을 벌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겠죠. 돈을 조달하는 원천이 두 개가 있대요. 부채로 조달할 수 있고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막 뭐 사는 거야. 이게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부채를 조달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얘를 채권자라고 그래요. 채권자. 자본을 투입한 사람, 투자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주주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 주주나 채권자는 어떤 회사에 돈을 집어넣을 텐데 그냥 막 넣어요?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이 회사에 돈 집어넣어도 괜찮을지, 돈을 많이 벌지 뭔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의 근거가 바로 회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회사의 외부에 있으면서 회계라는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주주 채권자라고 합니다. 이런 거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런 회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무회계라고 그래요. 재무회계. 들어본 것 같죠? 재무회계라고. 재무회계는 영어로 Financial Accounting 이라고 하는데 재무회계의 결과는 뭐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재무제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재무회계 자체가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뭐가 있어요? BS, IS 이런 게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부에도 있다면서 회계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러면 회사 내부에 있으면서 회계란 정보 이용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직장인들 다 내부 정보 이용자일까? 사실 안 그래. 여러분 직장 다닌다고 할게요. 자, 직장 다니면서 가장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직장. 그렇지. 월급. 그 다음에 휴가. 이런 게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스태프들은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안 해요. 그러면은 대표적인 내부 정보 이용자는 누가 되냐면 경영자가 대표적인 내부 정보 이용자가 되는 거예요. 임원들. 자, 그러면 이런 임원들이 이용하는 회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관리회계라고 그래요. 자, 이제 회계가 딱 보니까 두 개로 쪼개졌어. 그러면 이 재무회계하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타이틀이 뭐예요? 원가 관리회계잖아요. 그 관리회계야. 우리 요거 배우러 온 거라고. 요거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자, 그러면 이 재무회계하고요, 이 관리회계하고 내용이 같을까 다를까? 전혀 달라. 전혀. 왜 전혀 다르냐면 이 정보 이용자들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자, 이 주주 채권자들은 뭘 위해서 회계란 정보를 이용할까? 뭐 하려고? 이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 뭐 하려고 주식 투자해?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람 없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회계의 목적은 투자 목적,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영자는 무슨 목적으로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할까? 경영자는 회사 임원, 사장님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사장님들은 회사 출근할 때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두 개야, 두 개. 첫 번째, 결제해야 돼, 결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또 하나, 우리 조직 부문들, 직원들 열심히 일할까 안 할까? 성과평가.
요게 사장님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자, 목적 자체가 다른데 내용이 같을 수가 없어.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뭐 배우러 왔어요? 얘 배우러 온 거라고. 근데 요거 배우면서 얘를 생각해 버리면 망하는 거라니까. 자, 근데 원가 관리 회계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원가 관리 회계를 배우는데 얘를 계속 생각해. 전혀 다른 건데. 이유는 있죠. 둘 다 회계가 너 회계. 이름이. 얘랑 전혀 다르다. 여러분들은 전혀 새로운 회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수업 목적으로 온 거죠. 박사 되려고 온 거 아니죠. 그러면 자, 우리가 세무사 시험을 보려면 무슨 과목을 치러야 돼요? 회계학 시험을 쳐야 되지. 회계학. 그러면 수업 목적으로 회계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가장 먼저 뭘 배워야 돼요? 회계 원리를 배워야 돼. 프린서플. 얘는 그냥 원리 수준, 원리. 이거 끝나고 뭐 해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급 회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지, 중급 회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제? 또 있어, 또. 고급 회계. 고급 회계는, 어드밴스드. 럭셔리가 아니고요, 어드밴스드. 요게 바로 일반 회계의 중급 회계가. 근데 고급 회계는 일반 회계 다루기는 조금 지엽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M&A, 인수합병, 파생상품, 선물 옵션, 외환 그런 것들이 고급 회계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중급회계 선생님한테 물어보고요. 제 파트가 아니니까. 자, 근데 우리가 회계라고 하면 얘만 생각한다고 사실. 회계 원리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5대 5야. 방향이 두 개가 있다고. 이것도 시험 봐야 돼. 자,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원가 관리 회계가 돼요. 방향이 두 개라고. 자, 이 원가 관리 회계는 다시 두 개로 쪼개집니다. 원가 회계라는 게 있고요. 관리 회계라는 게 있어요. 얘가 바로 회계학이에요. 회계학 시험 본다.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걸.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회계사 시험은 요걸 좀 빡세게 본다라든지 뭐 다른 시험은 조금 뭐 배분 비율이 다르다든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요게 바로 회계학이에요. 수업 목적으로. 그러면 이론적인 구분은 재무회계, 관리회계가 있는데 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요 파트가 재무회계예요. 얘가. 여러분들 중급회계가 재무회계라고. 그럼 중급회계는 뭘 배우는 것 같아요? 얘를 배우는 거예요. 얘를. 중급회계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재무제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재무제표 작성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뭘 배우는 건지? 여러분들의 중급회계를 다 배우고 나면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배우는 건 얘를 배우러 왔다고, 얘를. 근데 이 관리회계는 어디 있어요? 요거예요, 관리회계. 그럼 관리회계는 여러분들 뭘 배우러 온 거예요? 결제하고 성과평가를 배우러 온 거라고. 자, 의사결정 성과평가를 배우러 온 사람이 요거를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어찌됐든 회계는 이렇게 구분이 되고 우리는 뭐 요걸 배우러 왔다고 할게요. 근데 우리는 또 뭐도 배워야 돼? 얘도 배워야 돼, 원가회계. 이 원가회계는 없어, 아무리 봐도. 먼저 알아야 배울 거 아니에요. 자, 이 원가회계는 별도의 회계한 분야가 아니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재무회계도 일부 포함이 되고 관리회계도 일부 포함된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입문이라고 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저도 물론 이제 원가 관리 회계 공부를 했겠죠. 시험을 보려면. 근데 사실 이 재무회계는 사회 경험이 없어도 뭔가 이렇게 듣는 것들이 있어, 주변에서. 얘는 전혀 없어. 얘는 전혀 없다 보니까 접할 길이 없어요. 뭔가 말해도 이해도 안 돼. 저 같은 경우에도 다 암기해서 시험에 합격했다고.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 이해를 하라고 막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기 전에 설명하는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책 보고 이해가 됩니다. 그게 아니면 책만 봐서 절대 이해하기 힘들어요. 원가관리 회계는. 다른 거 틀려, 다른 거하고. 왜? 얘는 우리가 접하는 학문이 아니거든, 쉽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안 돼봤잖아요. 어떻게 알아, 사장님 속을. 그러니까 책 보기 전에 이렇게 설명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원가회계는 뭘까? 얘를 배우러 왔다면서. 자, 이 원가회계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에도 포함되기도 하고,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양쪽에 다 걸쳐 있다고. 어찌됐든 우리는 요거를 배워야 되는데, 얘는 일단은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 성과평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를 좀 설명해 드릴까요? 뭔지, 원가회계. 이 분필. 뭐 처음 보는 회사인데 모나미라고 할까? 모나미? 예. 모나미에서 만든다고 할게요. 자, 우리 해커스 학원이 이 분필을 어디에서 사왔을까? 모나미에서 샀을까? 문방구에서 샀을까? 문방구지. 모나미 우리가 다 안 팔아, 모나미는. 그쵸? 문방구에서 샀을 거예요. 문방구 같은 회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기업이라고 그래요. 상기업. 모나미는 뭐라고 그럴까? 제조업이라고 그래요. 제조업. 상기업과 제조업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게 만드냐 만들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모나미라는 회사를 한번 가볼까요? 상기업. 모나미는 뭐 하는 회사냐면, 아니구나, 문방구는 뭐 하는 회사냐면 모나미 같은 제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와요. 사와서 약간의 마진 붙여서 팔잖아요. 그쵸? 그 차익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바로 상기업이에요. 그러면 자, 문방구 딱 가보니까 창고에 얘가 그득하게 쌓여 있어. 100박스가. 그러면 재무제표를 만들 때 그 금액이 어디에 기록이 될까? 재무상태표에 재고 자산으로 기록이 되겠죠. 그쵸? 우리한테 팔면 해커스에 팔린 부분은 어디에 기록이 돼요?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로 기록이 된다고. 그쵸? 즉 갖고 있으면은 재무상태표, 팔면은 손익계산서.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재무제표라고. 이해되죠? 자, 이제 어디 갈 거냐면 모나미. 모나미는 뭐 하는 회사예요? 얘를 만드는 회사야. 얘를. 상기업은 얘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모나미로도 사올 때 얘가 얼마인지 알아. 하지만 모나미는 얘를 만들어야 돼.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얘를 만들 때 원료도 들어가고 사람의 인건비도 들어가고 뭔가 비용들이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 이거 하나 만들 때 얘가 얼마짜리인지를 계산을 해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원가회계예요. 말은 거창히 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가회계는 제조업에서의 제품 원가 계산을 원가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방구 같은 상기업은 원가가 있어 없어? 일단은 없어. 제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모나미가 열심히 계산했어. 계산해 보니까 한 개당 100원이네. 모나미 창고에 쌓여 있어요. 그 100원이 어떻게 기록이 돼요? 어떻게 기록이 돼? 똑같지 뭐. 재고 자산으로 기록이 되겠지. 팔면 어디에 기록이 돼요? 손익계산서상 매출 원가로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결과적으로 원가 회계의 결과는
가지고 있으면은 재무상태표, 팔면 손익계산서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재무회계라고. 됐어요? 자, 근데 사장은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그러면 사장이 어떤 결제를 하는데 사장 머릿속에는 어떤 목적으로 결제를 할까? 당연히 회사 이익을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익을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돼? 수익, 매출에서 뭘 빼야 돼요? 비용, 원가를 빼야 돼. 얘를 알아야 이익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몰라. 얘를 알 수가 없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원가 자체가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양쪽 다 걸쳐 있다. 우리는 요걸 배우러 온 겁니다. 즉 원가관리회계는 원가회계, 관리회계로 구성이 돼 있고 얘는 양쪽 다 걸쳐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의문점. 아니, 양쪽 다 걸쳐 있으면 이쪽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왜 여기 집어넣습니까? 머리 아프게. 이것도 이해를 해야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여기 집어넣었을까? 응? 자, 보세요. 재무회계, 관리회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업 목적으로는 어떤 게 훨씬 중요하고 어려울까? 어려운 건 좀 그렇고 중요한 거 배점으로는 훨씬 중요하지. 그럼 아마 여러분 대부분 회계학 보면은 중급회계를 한 하루에 2시간 공부하면 원가계는 10분도 안 할걸? 중요한 생각하니까? 중요하죠. 수업 목적 양도 많고. 자, 그러면 정보 관점에서 봤을 때 얘가 중요할까? 얘가 중요할까? 정보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재무회계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정보예요? 외부 사람들이죠. 다 뿌려버리는 거라고. 이 정보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그럼 정보의 가치 측면에서 보면 얘가 정말 더 중요한 정보예요? 얘가 가치가 높은 정보, 얘가 훨씬 중요한 거죠. 얘는 뿌려버리는 정보고 얘는 사장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니까. 자, 그러면 이 제품의 원가라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여기에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뿌려버린다고. 여러분들 삼양라면, 뭐 아이스크림 원가 다 뿌려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요거는 뿌려야 돼, 외부에. 공시해야 되는 정보라고. 얘는 뿌리면 안 되는 정보예요. 얘는 공시가 안 되는 정보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 포함시키고 또 하나는 자, 원가 회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활용면이 훨씬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시켜.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에는 구분을 안 해요. 안 해서 제 책은 원가관리 회계라고 돼 있는데 서점에 가보면 원가 회계라는 책도 있어. 근데 그 책이 원가 회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얘도 들어가 있어요. 또 관리회계라는 책도 얘도 들어가 있어. 요즘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든 원가이든 관리회계 등 딱 사가지고 판을 딱 쪼개면 앞부분 50%가 원가계고 뒷부분이 바로 관리회계예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원가관리회계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요? 원가회계부터 하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원가관리회계 이제 정체를 알았어. 정체를.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차이점 해가지고. 자, 그러면 그래도 아직은 조금 원가관리회계가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좀 쉬어가는 코너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을 아주 간단한 사례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집에 가는데 우리 집으로 가는 길에 빵집이 하나 있어요. 빵집이.
식빵이 한 개당 4,000원 한다고 할게요. 식빵이. 예. 근데 이제 밤늦게 가다 보니까 빵집에서 안 팔리던 거 엄청 세일해가지고요. 1,000원에 팔아, 1,000원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할인 막 많이 해가지고. 어떤 느낌 들어요? 야, 이게 식빵이 1,000원도 안 되는 걸 엄청 비싸게 주고 파는구나.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식빵의 원가가 1,000원도 안 될까? 자, 식빵을 만들었어요. 제조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냐면 2,000원이 들어갔어요. 식빵을 만드는데. 자, 얘는 식빵이라는 거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안 팔면 내일 뭐 해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돼. 버려야 돼. 아깝잖아요. 싸게라도 팔자. 자,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추가적으로 포장비도 있어야 되고 알바비도 있어야 되고, 보니까 한 개당 얼마가 더 들어가냐면 500원 더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싸게 팔아야 팔릴 거니까 얼마에 요런 상태라고. 자, 우리 장사꾼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받아야 됐던 원가가 얼마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재무회계만 배웠다면 원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에 바로 뭐가 돼요? 제조원가, 매출원가가 되고요. 또 얘를 뭐라고 배웠어요? 판관비라고 배웠죠. 재무회계만 배웠다면 원가는 얼마? 2,500원이에요. 2,500원. 가격은 2,500원 이상 받아야 돼. 이게 바로 재무회계 관점. 자, 그럼 관리회계에서는 얘는 원가를 안 봐요. 얘는 원가가 아니래. 요것만 원가래, 요것만. 얘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관련 원가라고 그래요. 어찌됐든 원가가 500원짜리래. 그러면 1,000원 주고 팔면 얼마 남아요? 500원 남는 거, 500원. 이게 바로 관리회계라고. 자, 전혀 접근 방법이 달라요. 동일한 상황을 가지고도 재무회계 관리 관점이 다르다, 관점이. 그러면 재무회계 배워서 나는 2,500원이 원가인 것 같은데 왜 관리회계는 500원을 원가로 봅니까? 관리회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결정을 배워놓고 의사결정, 누구 사장 입장에서. 자, 그러면 현재 이런 상태가 됐어. 이미 2,000원을 투입해서 식빵을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안은 500원 지출에 1,000원에 팔든지 아니면은 버려버린 둘 중에 하나라고. 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1,000원 주고 팔면 500원만 지출하면 돼. 얼마 벌어요? 500원 버는 거죠. 즉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는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매몰 원가 썬크 코스트라 그래요. 관리회계는 이런 걸 배운다고. 얘랑 상대되는 개념도 있어요. 기회원가라고. 기회비용. 이런 게 바로 관리회계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 가지고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 근데 우리가 재무회계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결국에 원가회계는 공장에서 제품 원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한 게 원가회계고, 관리회계는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 성과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회계를 배울 때는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면 공장을 생각해야 돼. 즉 공장에 있구나. 관리회계 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은 엄청 행복한 거, 운이 좋은 거야. 저 공부할 때는 이런 말 못 들었어요. 암기했어. 합격은 하더라고.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가회계 할 때는 공장을 생각하면 되고요. 관리회계 할 때는 나는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약간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배운다 그런 얘기예요. 매몰원가, 기회원가. 자, 이 매몰원가, 기회원가는 재무역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특히 기회원가. 기회원가 많이 알죠? 무슨 말인지. 기회비용이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포기한 게 바로 기회비용이 포기한 거.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포기한 거.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저 강남역 사거리에 1층에 사무실을 빌려가지고요. 김밥을 만들어 팔았어. 한 달에 그 손익계산 작성해 보니까 당월 손익계산서 이익이 1,000만 원 났네. 잘했다고 하겠죠. 하지만 관리회계 측면에서 못한 거야. 왜 못했다고 그랬을까? 거기에 김밥집을 안 차리고 명품 샵이라든지 스타벅스를 했으면 2천만 원 벌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의 당월 순이익이 발생이 됐지만 기회비용이 얼마? 2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손익계산서는 그냥 1,000만 원 이익으로 나타나요. 관리회계 손익계산서는 마이너스 1,000만 원이라고.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할게요.